유일하게 지금 안 간 섹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복 소비 관련해서. 컨택트다 언택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차라리 최악인 종목을 저는 사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다가올수록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조선주들의 리스크가 좀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염승환 부장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5월장 마지막 거래일이죠. 사실 5월에는 셀인메이,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 또 그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싶을 네네. 정도로 참 변동성이 심했죠. 6월은 어떨까요? 일단 5월달은 그래도 셀인메이, 그러니까 여러 악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반도체 공급이 안 됐던 것도 있었고, 또 스마트폰 수요 둔화되면서 막 삼성전자 이렇게 막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왔고, 또 5월 3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고, 사실 굉장히 좀 뭔가 불확실했었어요. 5월달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출발도 안 좋은 데다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5월에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어쨌든 5월달 지금 이제 오늘까지 봤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대로 끝나면 이번 달도 상승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사실 계속 상승이에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조금 오른 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체감적으로는 솔직히 좀 빠졌다는 느낌도 많이 드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증시는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그 11월부터인가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꾸준히 지금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향성은 명확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별, 업종별로 이렇게 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6월 달로 우리가 좀 본다라면은 좀 좋은 것들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6월 달에 그 아까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공급 부족 리스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가 급등한 이유가 TSMC가 갑자기 반도체 생산 어쨌든 빨리 늘려버리겠다 이 발표를 했고 GM이 5개 공장 가동을 이제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반도체 부족했던 게 피크아웃 찍고 이제는 좀 완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IT나 자동차 업체한테는 되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5월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변수긴 한데 아마 뭐 긴축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투자들은 일단 조금 아직은 긴축에 대한 좀 부담감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관련한 심리들은 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은 좀 지금과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급등이다, 뭐 급락이다 보다도 그냥 이렇게 계속 뭔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물론 이제 현대차가 갔지만 오늘은 또 이런 편의점 회사나 5G 통신 장비가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다 못 오른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기업과 업종별로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계속 6월 중순까지 펼쳐질 것 같고 FOMC가 무사 통과를 한다면 아마 위가 다시 한번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긴축 이슈가 좀 해소되면 왜 좋냐면 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꾸 돈 푼 거 줄인다, 금리 올린다 이러면 성장주 할인이 들어가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게 잘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해소되면 그게 열리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건 아까 긴축 말고도 이익 전망치가 그동안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보니까 좀 이게 여전히 상승은 맞는데 속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익 전망치에 대한 이제 상행 속도가 둔화되는 거를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6월 이제 금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제가 뉴스 봤던 것 같아요. 독일의 그 큐어백이라고 백신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mRNA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임상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그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6월 중순에 최종 결과가 나온대요. 임상 3상.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약간 저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게 되면 이 방식이 뭐냐면 화이자의 그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로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더나는 영하 20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발도상국은 이런 걸 보관할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더나 걸 아무리 줘봐야 이게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사실 보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 큐어백 거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아, 그래요? 냉장고에 똑같은 그냥 MRI는 네, 얘기인데. 근데 저기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면 된대요. 그러면은 이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도 인프라가 그렇게 안 갖춰져도 백신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인도랑 뭐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이 공장이 많은데 거기 그 백신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이게 만약에 그 성공을 해서 글로벌로 이게 전파가 딱 되면 신흥국 리스크가 해소가 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좋은 이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월 달에는 이런 또 이벤트들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큐어백의 좀 백신 그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한번 6월 중순경에 체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급이 더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급이 늘어나면 사실은 이게 또 가격 경쟁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예, 단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만드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게 사실은 좋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6월 달도 이제 5월 같이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사실 이제 오늘은 그 저녁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좀 발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어쨌든 이제 긴축 얘기를 좀 꺼낼지 아니면 연준 의사들이 요즘에 계속 그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 정말 중요한 게 아침에 한국의 5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까지 데이터로는 50% 성장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5월 전체 데이터가 얼마나 고성장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내일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ISM 제조업 지수는 잘 나올 거예요. 뭐 분명히 50 이상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지표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그 배송받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배송을 받을수록 좋잖아요. 늦게 배송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지표가 뭐냐면은 공급 배송 지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그만큼 빨리 받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두 번째가 그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이제 받았을 때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 있죠. 그러니까 구매 비용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지불 가격 지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이 꺾이는 게 나오면 원자재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셔도 좋아요. 아, 이제 정점은 지나갔구나. 정점은. 예. 근데 이게 또 올라갔으면 또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원자재라는 게 참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게 네. 원자재가 일단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사라지고 주식 투자자분들에겐 좋을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철강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원자재,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는 철강주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참 그게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안 좋아요. 지금 철강주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철강주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의 철강 가격이 막 급락을 하고.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보고 주말에도 보고서를 봤는데,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 미국의 철강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근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중국만 빠져요. 근데 중국은 왜냐면 규제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지. 근데 중국의 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국의 그 철강 가격이 $700 정도 되고요. 미국이 $1,600래요. 그 2배 차이나. 같은 철강인데. 그러니까 한쪽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눌려 있으니까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물론 원자재 가격 하락했다는 악재로 지금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철강 수요 여전히 늘어나는데 중국이 무조건 감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렇죠. 공급을 줄여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별개로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일 또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오펙 플러스 웨이. 네, 그게 열리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증산을 계속 요청을 하는데 사우디가 좀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받아들일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은 그 베이지북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 발행하는 미국의 그 경제동행 보고서예요. 그래서 1년에 8번 발간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보고서니까 되게 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두 가지,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6월 4일 날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고용 지표. 예, 4월 달에 그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나스닥이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과연 이번 5월 지표도 어떻게 좀 감소를 했을지 이게 또 너무 잘 나오면 그렇지, 증시에 또 부담이니까 한번 보시고 요즘은 지표가 안 나와야 좋은 것도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헷갈려요. 예. 그리고 미국의 종양학회가 그날부터 열립니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발표하니까 관련해서 참석 기업들 데이터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철강주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 조선주들이 지금 네. 철강 가격 그 뭐죠? 그 후판 후판이에요, 가격인가? 후판. 그게 지금 급등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들이 다 뭐 적자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철강주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조선주가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도 될까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막 이거니까 이거다보다도 조선주를 보실 때 약간 그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도요. 그 2007년 8년도에 2007년도에 그때 조선 회사들 주가가 엄청 갔잖아요. 그렇죠. 수주도 좋았고 그때 후판 가격도 당연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도 그걸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으면 그건 엄청난 호황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데 그래서 그때 빅사이클 나왔던 건데 원재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근데 배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재료 비용 절감돼봐야 수주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주만 따내면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조선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즘에 성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을 전가시켜 버려요. 그냥 후판 가격 올리는 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조선주들의 리스크가 좀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쇼크가 있었잖아요. 삼성, 예. 네, 올해까지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저가 수주한 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재무가 좀 안정성이 있는 걸로만 압축을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엔 좋아져요. 올해 실적이 내년에 올해 수주가 내년에 반영되는데 올해까지는 실적은 보릿고개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한국조선해양이 그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상장시켜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지분이 희석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골치 아파요. 왜냐면 한국조선해양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밑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자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상장을 해버리면 이 현대중공업은 조선회사인데 이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차라리 현대중공업 사고 말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그런 게 없죠. 제일 깔끔한데 문제는 현대미포가 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근데 또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004년인가요? 그때 뭐 열 몇 배 올랐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거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건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니, 어쨌든 뭐 빅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조선업종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꼭 해두시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급하지 마시고 그런 이벤트들이 나와서 주가가 한 번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중장기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지 지금 이제 빅사이클 오니까 이제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악재를 오히려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좀 타이밍이 올 것 같다. 저는 그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달에도 아마 아까 백신 얘기 잠깐 네. 하셨지만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죠? 1,100만 명 또 네, 추가로 뭐 맞아요, 얀센이 맞아요. 100만 개도 들어와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어쨌든 이제 백신 뭐 말은 논란은 많지만 네. 어쨌든 계속 순탄하게 지금 접종이 돼가는 것 같죠? 네네. 결국은 이제 그 백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콘택트 경제가 이제 네. 다가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내수주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던 이런 현상들 6월 달에도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6월, 그러니까 증시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 한은 계속 움직여요. 이쪽 섹터가. 왜냐면 반대급부로 이게 지수가 갇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모멘텀 제일 센 거를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순환매를 타면서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 좀 덜 오른 이제 컨택트주들을 하나씩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GS 리테일이 급등했잖아요. 사실 편의점은 진짜 못 올랐거든요. 신라 호텔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호텔 신라. 맞아요. 신라 호텔이 예, 자꾸. 호텔 신라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6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FMC 이후에 움직인다면 6월 중순까지는 아마 소비재 기업들이 계속 돌고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업체들이 하루는 가고 하루는 빠지고 막 이러면서 소비재 관련주들이 계속 좀 당분간은 저는 또 주도한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제가 꼭 이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경제가 재개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백신, 우리 지금 한국인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뭐든지 빨라요. 그래서 백신 들어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접종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주말에 보니까 벌써 지금 10% 넘었더라고요. 전 국민의. 빨라. 예, 아니 불과 얼마 전에 7%였는데 며칠 만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한국이 정상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생각보다. 같아도 딱 빨리 맞고 저도- 안심하고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 저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노쇼 그래가지고 그거 예약을 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 차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 다 맞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공급만 되면은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맞아서 제가 봤을 땐 집단 면역으로 빨리 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빨리 다가올수록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미리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여행주도 오늘 그 참 좋은 여행인가요? 막 주가 엄청 가던데, 그렇죠. 이 일부 기업들은요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도 훨씬 많이 올라갔고 밸류가 비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재개하고 여행 가는 것까지 다 선반영을 이미 다 해버렸고, 그 앞으로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반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현실화됐을 때는 주가는 반대로 부러질 수 있으니까 너무 뒤늦게 아 이제 되나 보다 하고, 많은 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좀 실수하시는 게, 이게 진짜 현실화 됐을 때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기대감으로 사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럼 꼭지예요. 진짜 꼭지 잡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컨택트 주도에 늦었다면 차라리 그쪽을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투자한다면 컨택트다 언택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차라리 최악인 종목을 저는 사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복 소비라는 네네. 거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수혜받을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거를 네네네. 아마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혜주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백화점이 제일 1등이었어요. 백화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그 여행할 수 있는 돈으로 뭘 살까, 어딜 갈까 봤더니 다 백화점을 많이 가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정말 많고, 특히 백화점의 그 명품 매장 정말 비싸잖아요. 거기서 소비를 많이 하고 고가 의류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백화점에서 남성복 매출이 늘었다는 건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남성복 매출은 항상 매년 줄어들었대요. 잘 안 입잖아요, 네, 양복을. 잘 안 받고 있기도 하고 점점 매출이 줄었는데, 남자들이 이 옷 사는데 돈을 썼다는 건 그만큼 돈 쓸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돈을 쓸 정도라는 건 지금 뭔가 소비는 하고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걸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구 바꾸고 가전제품.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걸 하다 보니까 나가서 쓸 걸 찾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이었고, 아니면 이제 국내 여행. 요새 뭐 제주도 같은 데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나가면서 당연히 이제 편의점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밖으로 나가니까 화장품. 당연히 화장을 더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옷도 사 입고 또 신발도 신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쪽 섹터들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여행하고 항공주까지도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복 소비의 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소비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지금 K자형 양극화 소비가 이루어진대요. 뭐냐면 이게 K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싼 건 더 잘 팔리고 그렇죠. 싼 것도 잘 팔려요. 아주 싼 거 있잖아요. 가성비 중간재가 이제 중간이 중간 없죠. 가격대가 네. 애매하네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게 명품 매장들 정말 지금 장사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 브랜드 중에 그 대표적인 게 그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의 자라라고 아세요? 잘하네. 네, 그 패스트 리테일이라 그래요. 유니클로. 이런 데는 매출이 준대요. 사람들이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를 안 하고, 아니면 아예 싼 브랜드, 아예 비싼 거, 이런 것만 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들이 뭔가 좀 끼어가지고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K자 이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 매출. 광고. 예. 요새 제일기획하고 이노션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도 얘기했거든요. 그 SBS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SBS만 볼 게 아니라 광고 매출이 너무 늘어났다. 이거는 대형 광고주들이 지금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걸 만드는 업체가 제일기획 이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일기획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복 소비랑 연결이 돼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안 간 섹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복 소비 관련해서. 뭐냐면 그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이 결제들 하잖아요. 그 카드 회사. 이게 왜냐면 주로 온라인 우리가 결제를 하다가 이제는 밖에서 매장 같은 데 많이 가면 당연히 이제 신용카드 들고 그렇죠. 결제를 하는데 그 업체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보면 뭐 삼성카드 같은 회사들 아니면 그 오프라인 매장에 그 포스라고 아세요, 기기?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그 기기가 뭐를 하냐면 이제 그 이 가맹점하고 신용카드 회사 중간에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중간에 그 수수료 먹는 기업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거를 벤사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 그런 기업들도 이 오프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마진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긁으면 그 회사들은 매출이 무조건 늘어나요. 근데 그쪽 관련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온라인 결제를 보셨다면 올해는 아마 오프라인 결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은 그러니까 안 간 종목, 그러니까 네, 맞아요.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하게 네. 낮게 그 유지되던 어떤 그런 종목들이 근데 이건 장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아니에요. 트레이딩이죠.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지금 호텔신라가 8만 원 초반대에서 10만 원 갔잖아요. 그럼 20%에서 30%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는 그 정도의 수익을 노리는 거지 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목표 수익률을 명확히 잡고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셔야지 아 이제 나는 성공했으니까 이거 2, 3년 가져가서 대박 내겠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보복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명품 브랜드가 있다. 그런 거야 뭐 몇 년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복 소비의 힘에 의해서 그냥 회복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률을 20에서 30%만 짧게 잡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